자, 오늘은 한반도 위기 관리 사례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위기 관리 과정에서 한번 어떻게 위기 관리 절차와 또 기구가 작동했는지 등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것은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에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소속 천안함 초계함이죠. 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의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을 말하죠. 이 승조원 104명 중에서 전사가 46명, 58명은 구조가 되었고요. 또 천안함이 두동강 난치에 침몰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 천안함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자 결국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후에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해군은 탐색 구조 작전을 실시를 했고요. 4월 15일 한미와 4월 25일에 함수가 각각 인양이 되었죠. 그리고 제2함대 사령부로 한미와 함수를 인양해서 2함대 사령부로 이송을 했고요. 정부는 3월 30일 민군 합동 조사단을 편성해서 사건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제 의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죠. 자, 이에 따라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남북 교류 협력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5.24 조치라고 그러죠. 5.24 조치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6월 4일 천안함 사태의 해결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 행위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이 천안함 사태는 종결이 되었죠. 자, 위기 관리 단계는 우리가 크게 6단계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전개 단계, 위기 평가 단계, 방책 개발 단계, 방책 선정 단계, 실행계획 수립 단계, 실행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사실 우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먼저 이 환경 분석을 하죠.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평가를 하고요.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우리가 개발을 하죠. 여러 개의 대안을 보통 두세 개의 대안을 개발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이 대안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게 우리가 보통 정책 개발 단계인데요. 이 위기 관리 단계도 이런 정책 개발 단계와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위기 단계별 관리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어떻게 이 단계별로 적용해서 관리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황 전개 단계 1단계입니다. 이 상황 전개 단계. 상황 전개 단계에서는 이 천안함 사고의 보고 라인은
보면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함대 사령부, 해군 이함대 사령부 관할이죠. 서해가. 이함대 사령부에서 우선 해군 작전 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동시 보고를 거쳐서 이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청와대에 국방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고요. 국방비서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건의 보고 체계였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보면 우선 그 3월 26일 날 21시 22분경에 피격된 후에 이 천안함의 포술장이 21시 28분 그러니까 한 6분 후죠. 사건이 일어난 6분 후에 휴대전화로 제2함대 사령부 상황장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하면서 이 폭침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2함대 사령부는 침몰 상황을 해군 작전사령부에 21시 31분에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합참에는 21시 45분에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해군 작전사령부는 바로 우리 군령권을 통제하는 최고의 해군의 최고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함대 사령부는 해작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그리고 이 이함대 사령부의 보고를 받은 이 해군작전사령부에는 이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21시 43분에 합참에 보고를 했습니다. 합참에서 군령선상에서 상급부대는 해군작전사의 군령권상의 상급부대는 합동참모본부죠. 해군참모총장이 있는 해군본부가 아닙니다. 해군본부는 군정권만 행사하기 때문에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은 군령권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군령권의 상급부대인 해작사에서는 합참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참에 보고를 하고 21시 51분경에 합참은 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천안함으로부터 청와대의 침몰 상황이 보고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23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피격의 원인 추정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7일 21시 51분경에 이 천안함 통신장과 레이더 기지 무선병이 의뢰 피격으로 침몰 사고를 보고를 했고요. 또한 22시 32분경 천안함 함장하고 제22 전대장의 통화에서도 의뢰에 맞은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함대 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제한된 까닭에 이를 합참에 보고를 하지 않았죠. 자, 이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데는 또 요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분야는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 초기부터 북한 측 공격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위기 관리 조치는 이 추가 공격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변에 동태 파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죠. 군은 경계 태세를 발령을 하고 또 적 상황을 감시를 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경계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는 최초 상황을 접수한 지 17분인 21시 45분에 서해 서북 해역하고 도서 지역에 서풍 1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 서풍 1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단계별로 위기의 단계에 따라서 경계를 발령하게 되는데 제일 높은 단계의 경계 발령이죠. 그래서 서풍 1을 발령했고
21시 57분에는 적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탐색 작전을 하기 위해서 대잠 경계 태세 A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해군과 공군은 적 도주로를 차단하고 대잠 탐색과 또 북한의 공중 상황을 확인을 했으나 특이한 수중 물체나 특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오전 1시 36분 합참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현 상황 관련 군사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6월까지 각 작전사령부에 하달을 했고요. 오전 3시 30분에 재차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위기관리 체계 가동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3월 26일 날 21시 51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즉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을 하였던 것이죠. 제1차 외교안보장관 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인원구조 현황과 또 실종자 구조를 위한 조치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27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열린 제2차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는 주로 국가기관에서 사건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유관 관련 기관이죠. 사건 상황 발생을 통보하고 각 기관장들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3월 26일 22시 30분경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가 가동되었고요. 또 국방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3월 28일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위기관리 기구를 이제 편성을 했죠. 그래서 국방부 합참 통합위기관리반 일명 TF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TF라는 것은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한 조직이고요.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면 이 TF는 해체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우리가 TF라고 합니다. 태스크포스의 약자죠. 국방부 합참 통합 위기관리 TF가 편성이 되어서 4월 4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위기관리반은 이 초계함 침몰 관련된 이 국내외 동향하고 또 관련 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해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자, 1단계 우리가 위기관리 1단계가 상황전개고요. 6단계가 실행단계죠. 그래서 상황전개 단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위기평가 단계 2단계죠. 자, 위기평가 단계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위기평가 단계는 일반적으로 이미 이 위기관리 정책결정기구나 자문기관에 기초한 이런 첩보 분석과 상황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죠.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이 문제 인식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 이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전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하면 이 발표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 의도와 배경, 위협의 강도, 그리고 위기 사건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위기 평가 단계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기 평가 단계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당시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는 이 철저한 사건 규명과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3월 31일에 민군 합동조사단
82명으로 구성이 되었죠.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외국인 24명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신 한국인을 49명으로 줄이는 등 총 73명으로 재편성해서 합동조사단은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비폭발, 즉 좌초, 비폭발이라는 것은 좌초했거나 충돌했거나 또는 파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이 비폭발 또는 내부 폭발, 내부 폭발은 뭐 탄약고 폭발이나 연료 탱크 폭발, 엔진 결함 같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 폭발, 뭐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에 의한 수중 폭발, 기뢰나 의뢰 미사일에 의한 수중 폭발, 뭐 기타 이런 것들 우리가 외부 폭발, 이 세 가지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했죠. 그래서 비폭발이냐, 내부 폭발이냐, 또는 외부 폭발이냐 이런 가능성을 두고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련한 정보로는 항로 그리고 TOD 우리가 이제 열상 감시 장비라고 그러는데요. 이 TOD 화면과 그 다음에 교신한 내용, 그 다음에 관측한 내용 뭐 이런 것 외에도 지진파 탐지 그리고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생존한 장병들의 증언이나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시신을 검안한 결과 또 함수와 한미 조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 이 침몰 시각이 3월 26일 21시 22분이었고 침몰 원인은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어서 국방부는 의뢰 공격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4월 말부터 이 다국적 연합 정보팀을 구성해서 운용을 했죠. 이 분석 결과, 국방부의 분석 결과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의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이 침몰되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민군 합동조사단에서는 이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랬죠. 비접촉 수중 폭발. 그러니까 천안함이 운항을 하면서 바다에나 바위나 또는 암초나 이런 데 접촉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수중에서 폭발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거리에서 누군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폭발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바로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이 비접촉 수중 폭발이었고요.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이 외부 수중 폭발,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의뢰에 잠수정에서 발사된 의뢰에 의해서 외부에서 수중 폭발이 일어난 결과로 침몰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 평가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이 상황 평가 결과 첫 번째 위기 사건의 배경은 북한의 대남 군사적 공세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최근 남북 관계와 또 북한 내부 사정을 고려한 이 군사적 공세로 파악이 되었고요. 남북 관계 측면에서 2009년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 그리고 긴장 관계 조성을 통한 대남 압박 등이 작용했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긴장 조성과 또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당시의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만 약화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상황 평가 내용은 위협의 강도 측면에서 이 천안함 사건은 군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군사적인 도발로 단순한 경계선 침범이 아닌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었고요. 천안함 침몰 사건도 그 일환으로 시도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협의 성격 측면에서 5월 20일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천안함 침몰은 유엔 헌장, 또 정전협정, 남북 기본 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이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었죠. 따라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방향은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건 부각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위기 평가 단계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대처 방안의 방향을 위기 평가 단계에서 대략 정했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대처 방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자, 방책 3단계 방책 선정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단계는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우선순위화된 방책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최고 결정자에게 실무적 차원에서의 조언을 하고 또 최종적인 방책을 선택하는 것 등을 이제 하게 되죠. 천안함 사건의 경우 이 자료가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또 백서만으로 각 부서별로 실제 어떠한 대안을 검토하고 또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를 유추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후에 이 정부는 이미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미 이때부터 이 정부 부처가 제시한 여러 방책을 놓고 실행 가능성, 효과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강력한 응징을 통한 맞대응 전략, 또 북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약 및 결의 전달 전략, 대북 제재를 통한 협박 전략 등이 추론이 가능하죠. 우리가 앞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섭적 전략, 교섭적 위기 관리 분야에서 우리가 맞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공약 및 결의 전달 전략, 그리고 협박 전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세하게 논의를 한 바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추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군사적 직접 제재는 위기 사건이 벌어진 지 이미 상당 시일이 흘러서 자칫하면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확전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외되었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실행된 조치들을 살펴보면요. 군사적인 직접 제재를 제외한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위기 사건의 원인이 북한 측에 있음이 명백해진 가운데서 우선적인 방책은 대북 대응 조치였죠. 합동조사단의 발표 다음 날인 5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북 조치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대북 조치를 심의 확정해서 5월 24일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외교통일 국방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524 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524 조치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증을 해소시키고요.
또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억제를 의도한 조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그 기존 제재 조치를 활용하고 또 남북 경협을 최소화하고 또 적극적인 대북 군사적 압박 등으로 우리가 이 5.24 조치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대응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대부분이 중단이 되었고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해서 7월 9일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 행위를 규탄을 하고 또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동시에 사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죠. 또한 군사적 부문에서는 대북 심리전을 전개했고요. 동해에서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25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또 해상 특수전 부대 훈련, 그리고 서해에서 합동 해상 기동훈련, 한미연합 대잠훈련 등 이런 역외의 해상 차단 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체 훈련과 또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5.24 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반발을 했었죠. 이 북한의 반응은 이 사건과의 연루성을 부인하고 또 의혹을 제기를 했죠. 결국은 이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대남 압박을 하고 대남 선전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조사단의 파견이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언급하면서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이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었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육자회담 등을 거론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기도 했죠.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한국은 예정대로 5.24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일관되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도발은 없었고요. 결국 위기 상황을 막을 내리게 됐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이 천안함 관련 위기는 5월 20일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5월 24일 대북 조치와 또 7월 9일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로 사실상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례로 해서 우리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 관리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